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먹거리 물가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편승해서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육류나 주류 등의 소비자 물가가 감소하는 시기에도 이와 관련한 외식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분기 생필품 조사 결과에서는 케첩, 마요네즈, 쌈장, 아이스크림, 어묵 등의 순서로 눈속임 가격 인상폭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크 패턴은요,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뜻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 패턴이 188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단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는데 실제 해당 제품이 없기도 하고요. 1+1 상품인데 하나 살 때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제가 당했습니다. 당연히 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혼란을 주고 거짓이기도 한 건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결제 전에 상품 정보와 내용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고요. 이런 행태를 잘 단속하고 바로잡는 관계당국의 관리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강원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한파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종자도 휴면을 하고 종자마다 발화 환경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종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늘 기온이 뚝 떨어져서 겨울에 섰다는 게 실감 나는데요. 이 겨울로 들어서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다양한 질문들 지금부터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1774님이 잘 살펴보면 편의점 1+1 제품이 마트보다 저렴한 게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리포터님 왜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저도요. 편의점을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아주 편의점 한번 가볼까 생각을 제가 오늘 바로 출동합니까? 예. 네, 방송 끝나고 가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볼게요. 일단 네. 편의점 소식보다는 해외 농업 소식. 네, 예. 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뉴스 기다렸습니다. 요즘 빈대 소동이 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해외여행 증가와 해외 동물 반입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질병이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해외 여행객도 굉장히 많고 이동이 많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빈대도 유럽에서 빈대가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막 빈대 사진이 공포심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저도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디서. 어디 왜 못 앉겠어요. 그래서 요즘 전 서 있습니다. 예. 일단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미국의 질병통제관리청이 기후변화 그리고 해외여행, 해외 동물 반입 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개를 통해서 기생충 감염으로 치명적인 질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를 통해서? 네.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어떤 미국인이 열대기후성 감염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도 있었고요. 또 해외에서 반입된 개를 통해서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개를 통해서 그래요? 네. 예. 얼마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열대기후의학 위생학회 연례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 이번에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데 해외여행 안 갔는데. 네, 안 갔는데. 안 갔는데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럴 거면 갈 걸.
그러게요. 걸리고 그러니까 가구 걸릴 걸. 차라리 어차피 걸릴 거. 예, 네. 예. 근데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위험한 그렇죠. 지적이긴 위험하죠. 한데요. 예. 아유, 어떤 미국인이 병인지도 네, 모르는데. 열대성 감염병에 걸린 이유는 열대기후에 서식하는 레슈마니아라는 기생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생충. 네. 이 모래파리가 사람이나 포유류 등을 흡입할 때 감염되는 기생충인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서식하는 지역 범위가 점차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자는 미국 내 레슈마니아 관련 증상이 예전에는 열대 지역을 직접 여행하고 온 사람들 때문에 네.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가지 않더라도 변종 때문에 또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질병통제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부터 19년까지 실험실에서 분석한 2,000여 건을 봤더니요. 미국령 영토에 거주하는 환자 2,000건의 사례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 중에 86명이 레슈마니아증 발병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기생충 변종이 멕시코 등 중앙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레슈마니아 멕시카나라는 것과 좀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 병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유전적으로 변이가 되면서 다시 미국에서 유행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코로나 같네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변이 돼가지고 또 네네, 유행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교, 미국 육군 수의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같이 내용을 봤었는데 내장 레슈마니아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생충에 감염된 개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이 개를 흡혈한 이 곤충에서 흡혈한, 미국 내에서 기생충이 더욱더 확산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 기생충에 관련된 점은 물론 공통점이 있긴 한데요. 이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인체 장기를 파괴해서 매년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소름 합니다. 돋아라. 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항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레슈마니아 관련 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레슈마니아증은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은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개에 대한 백신이 있기 때문에 유럽과 브라질에서는 개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를 매개로 이게 그 전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백신 맞춰야 되겠네요. 일단 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추고 있다고 예, 합니다. 아이고 미국 개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 친구들 또 주사도 맞아야 되네. 예. 네. 자, 이번에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 정부가 중국산 꽃가루 수입을 중단해서 배 산지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먹는 배요? 네, 먹는 예, 배 예. 맞습니다. 뭐 곤충이 사라져가지고 수분하기 힘들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게 또 꽃가루를 직접 수입을 해가지고 수분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중국산 꽃가루 수입을 중단하면서 배 산지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묘목이나 꽃가루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 주문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효과적인 방제법과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식물 질환, 과수 화상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 8월 말부터 중국산 꽃가루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내에서 화상병 발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측에서는 이 꽃가루가 질병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수입을 금지한 건데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 때문에 당장 내년에 인공 수분을 걱정한 농가들이 묘목 구하기에 나섰지만 묘목업계는 충분한 양을 공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분수 묘목 공급은 봄철부터 준비되는데 지금 당장 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배 수분수는 가지를 2월쯤 냉장해 뒀다가 4월부터 5월 사이에 대목에 접목을 해서 11월 달 이후부터 출하한다고 합니다. 네, 이건 그 박영재 관장님 들어오셔야 되나? 수분수가 뭐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수분수는 꽃가루 바지 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화분, 이제 꽃가루 생산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꽃가루가 불안전하거나 전혀 없거나 또는 자기 꽃가루로 수용이 안 되는 경우에 이 수분수를 통해서 꽃가루를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수분수 묘목 생산업체 관계자는 보통 수분수 묘목은 주문량이 적기 때문에 생산량도 품종별로 조금만 이제 생산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꽃가루 난리 수입이 안 났네요. 되다가 하니까 매일 문의 전화가 온다고 하고 11월 달부터 출하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갑자기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불가능하고 또 수분수뿐만 아니라 꽃가루 채취에 필요한 기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꽃가루 채취하기 위해서는 꽃에서 수술만 추출하는 선별기 이런 기계가 필요한데요. 이런 기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 업체는 현재
주산지로부터 주문이 밀려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출하에 맞춰서 기계 제조량을 맞췄는데 갑자기 주문량이 폭발하니까 지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농협 등이 나서서 지역 농가의 꽃가루 유통과 기계 공유 등을 대응책으로 마련해야 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는 K푸드의 인기 덕분에 한국 농식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어떤 한국 모녀가 김밥을 미국의 한 체인점에서 사서 먹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 조회수가 폭발했고요. 저거 도대체 뭐지? 그 냉동식품인데 집에서 이렇게 데워 먹는 건데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김밥 그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코리안 스시라고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팔았었는데 이제는 김밥. KIM, BAP, 김밥. 이름을 찾았군요. 그래서 이름을 찾아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와 K푸드 인기를 타고 한국의 농식품도 전 세계로 잘 팔리고 있는데요.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농수산물 그 식품 수출액이 2018년에 93억 달러였는데요. 21년 114억 달러로 100억 달러 돌파했고요. 작년에 120억 달러까지 팔렸습니다. 특히 쌀 가공식품. 김밥에 쌀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잠깐만요.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당장 미국 가서 김밥집 차려야. 아, 네네. 당장은 아니고요. 예. 관련 주식을 사는 게 빠르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미 가격 반영됐을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러잖아요. 미리 반영됐을 거예요. 그리고 라면 수출액이 1억 8,060만 달러.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10% 이상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아는군요. 라면과 김밥이 친구라는 걸 느꼈군요. 먹어보면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짝꿍이라는 것을.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고 하는데요. 9월 16일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수출 분야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것이 바로 한국산 농식품 이런 거라고 합니다.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3.5% 급증하면서 성장세를 보였고요. 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16.2% 늘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K푸드 수출액 2027년까지 200억 달러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야. 그래서 K푸드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9.5%에서 1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 뉴욕 곳곳의 식료품점에서도 CJ, 농심, 대상 등 한국 기업들이 만든 라면, 김, 만두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미국의 고급 유통업체에서도 김치, 깍두기, 백김치 이런 거 판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이런 것까지. 네. 야, 근데 이렇게 그 우리 농식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채식 열풍 때문이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죠? 근데 사실 K푸드 하면은 건강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채식 열풍이 불고 있는데 거기에 한식이 채식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식을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냉동김밥에 햄, 계란이 들어가죠.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걸 빼고 유부나 잡채 이런 것들 넣고 있고요. 또 사실 그 불고기가 들어간 김밥도 있는데 소고기 대신에 대체육을 활용하면서 비건,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부산을 대표하는 식품 어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묵도 육류를 대체할 만한 단백질을 주목받으면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채식만 고집하면은 식품이 한정이 되잖아요. 팔 수 있는 식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육류까지 좀 확대하자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계탕. 채식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이거 먹고 김밥을 이런 거 먹고 그게 아니면 삼계탕이나 삼겹살 같은 한국의 전통 육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좀 개발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통관과 비용 문제 때문에 고기가 들어가는 김밥을 팔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비건 김밥을 파는 것도 맞긴 한데 우리나라 육류도 굉장히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걸 고급화 전략 통해서 해외로 수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아침부터 먹는 얘기하니까 좀. 배가 고프고 당장 김밥집으로 가야 된다. 흥미로운 해외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관장님 너무 추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강풍과 비가 온 다음에 아주 아침에 굉장히 추워졌더라고요. 네. 저는 창문을 열었다가 왜 운전할 때 잠 깨려고 왜 우린 창문을 열잖아요. 네. 바로 올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게 차가운 한기가 내려오는 계절인데요. 오늘 아침도 제법 추웠고요. 배추는 이제 묶어야 하고 또 무화갓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확해서 저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한기가 지나가야 또 배추 맛이 든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김장철이 점점 다가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장철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그 아침부터 저희가 지금 김밥 얘기하고 김장 얘기하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평소에 아침도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오늘 어떤 거를 좀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종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 청취자님이 이제 광바라 안바라에 대해서 좀 질문해 오셨는데 오늘 그걸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종자는 씨앗뿐만 아니라 씨앗의 역할을 하는 영양체로 잎, 줄기, 뿌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씨앗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씨앗들은 보통 작물을 포함해서 휴면이라는 것을 합니다. 휴면. 네. 그래서 과수나무도 휴면을 해야 이듬해 열매를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2달에서 더 길게 휴면을 하는 종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자가 휴면을 조사해 보면 이런 작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휴면을 해줍니다. 조사하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다. 네, 진화적으로 얘가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종자 중에서는 3,000년을 휴면을 했던 종자도 있습니다. 에이, 관장님 3,000년이라니요. 네, 사실입니다. 네.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잠을 자고 나온 완두콩인데요. 우리나라 산림청 과학자들이 이 씨앗을 발화시키는 데 성공해서 저처럼 이제 토종 씨앗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왔는데요. 한마디로 이집트 토종 씨앗이네요. 네, 그렇죠. 꽃이 일반 완두콩보다 크고 붉은색으로 아주 예뻐서 환상적인 가치가 높은 품종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고려 시대에 있었던 연못을 팠더니 연씨앗이 나왔고 이것을 발화시켰더니 나왔다. 이런 사례도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3,000년을 휴면했던 종자도 있고 고려 시대 때부터 휴면했던 종자도 있고 종자가 휴면을 하네요. 네. 확실히. 휴면은 이제 종자가 자발적으로 좋은 조건까지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전 그게 진짜 신기해요. 네. 그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종자를 건조시켜서 저장하는 기간도 또 이렇게 강제로 발화를 억제시키는 과정이니까 같은 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발화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또 2차 휴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멈추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 6월에 시금치 씨앗을 받으면 이때부터 2달 동안은 휴면을 합니다. 아무리 파종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종자가 미숙 상태에서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금치 같은 경우는 그런 기간이 휴면 기간이 됩니다. 2달이 지나도 발화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환경 휴면 또는 이제 강제 휴면으로 돌입해서 싹이 나지 않는데요. 잘 말려서 냉장고에 저장하면 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떤 게 필요하나요? 발화에 필요한 필수 요소는 물과 산소, 온도입니다. 종자 발화에서 가장 나중에 잎이 등장하기 때문에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빛은 가장 나중에 필요합니다. 대신에 산소는 뿌리 발육을 위해 필수 요소고요. 그래서 광발화성 작물들은 빛을 가리는 경쟁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발화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다른 풀들이나 나무가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발화를 하게 되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씨앗 스스로가 아는 거죠. 어떻게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잡초들의 씨앗도 이런 경우인데요. 밭을 갈면 흙 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흙 표면으로 나와서 햇볕을 보고 드디어 이제 발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회다 이러고 이제. 예. 작물로는 국화과에 속하는 상추라든지 쑥갓 그리고 이제 산나물인 취나물 종류가 이런 경우고요. 그리고 당근과 같은 작물들도 이렇게 햇빛을 봐야 발화를 시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또 열기를 느껴야 하는 씨앗도 있는데요. 온도에 예민하고. 네. 목초로 쓰이는 작물이나 관상용 사초, 뭐 핑크뮬리라든지 이런 사초에 속하는 작물들인데요. 이런 씨앗들은 불로 거슬려 줘야 그 정도로 해야 네, 돼요? 또는 열탕 소독을 하고 나서야 발화를 시작합니다. 이런 작물들은 초원에서 살아왔던 식물들인데요. 초원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들불에 의해서 자신의 경쟁자가 제거되었다는 신호를 이 열기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네요. 발화를 시작합니다. 예. 들불의 열기가 발화를 촉발하는 이제 방아쇠가 되는 셈이죠. 야, 그래 경쟁자들은 이제 불이 나면 다 죽을 테니. 네, 그렇죠. 나는 버틴다 불을. 네, 내 차례다. 이렇게 야, 느끼고 오는 거죠. 무섭지도 않나 봐요. 자기도 탈 생각은 안 하나 보네. 예. 그러면 안발화 종자 있잖아요. 그 네. 어두운 데서 발화하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종자를 파종할 때 흙으로 덮어주는 깊이는 보통 종자 두께의 2배 반에서 3배 정도입니다. 그렇죠. 파와 같은 작물들은 자연 상태에서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씨앗이 땅 위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스스로 땅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흙으로 충분히 덮였다고 생각해야 발화를 시작하는 종자들입니다. 파, 양파, 부추와 같은 안발화성 작물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싹이 뚫고 나오지 못하는 종자도 있고요. 그거는 네. 예. 이런 씨앗들은 씨앗 껍질을 깨뜨려 줘야 발화를 시작합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면 그러면 발화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간이나 또는 동물들이 그걸 먹고 위에 있는 위산에 의해서 종피가 이렇게 종자의 껍질이 이렇게 분해돼야 배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나왔던 그런 종자들인 셈이죠. 네. 그리고 씨앗이 태생적으로 미숙 종자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시금치가 그랬듯이 인삼이나 땅두릅과 같은 씨앗들은 개갑철이라고 해서 미성숙 종자를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모래흙에 묻어두어서 성숙시킨 후에 이렇게 파종해야 발화를 시작합니다. 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종자마다 발화가 되는 조건이 정말 다 다르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사계절 우리나라 날씨에 이렇게 적응한 씨앗들도 있어서 취나물과 같은 산나물, 곽꽃과 같은 꽃작물들은 가을에 파종해야 겨울 동안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날이 풀리면 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발화를 합니다. 밀보리가 대표적인 경우죠. 네. 씨앗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발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때 막 자연환경도 추측이 되고. 네네. 예. 무더운 온도에서 살아온 투탕카멘의 완두콩은 보통 이제 이집트가 뜨거운 날씨니까 5월에 파종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응한 토종 보리콩 이제 완두콩이거든요. 네. 이 토종 보리콩은 가을에 파종해도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완두콩인데 이집트 완두콩은 5월이고 우리나라 완두콩은 가을에 파종해도 월동을 해서 봄에 나옵니다. 그래서 씨앗을 들여다보면 씨앗의 역사에도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씨앗들도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들이 다 역사를 갖고 있고 그죠.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 시간인데요. 516님, 영종도 바다 부근에 사과나무 심어도 될까요? 1년 중에 언제 심는 게 좋은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과수나무 한참 심을 때인데요. 요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종도 바다 부근에서 사과나무는 심어도 됩니다. 지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주변에 어떤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 지역에 또 맞는 과수나무가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영종도라든지 강화도 인근에는 이제 포도나무하고 배나무를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가서 근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심은 분들도 혹시 실수로 예,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977님, 저희 집에 5년생 정도의 석류나무는 꽃이 많이 피는데요. 열매는 안 달려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석류나무 네. 5년 정도 됐대요. 석류나무는 굉장히 그 고온성 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고 제가 당진이라든지 부여 이 지역을 가봤는데 석류나무가 있긴 있는데요. 실제 좀 결실은 많이 못 맺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추운 지역에다 이렇게 심지 않았는지 어느 지역인지 아직 밝히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네. 9977님이 지역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디 정도 돼야 이제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거 신태인 태인 밑에 쪽으로는 석류가 나무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555님, 대파가 먹기 좋을 만큼 적당히 자랐는데요. 이게 쪽파처럼 내년 봄까지 그대로 둬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대파도 품종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토종 대파인 조선파 종류는 월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른 봄에 이렇게 또 파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외대파라고 그래서 호파 종류는 네. 월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에서 수확을 해서 네. 집안에 들여놓고 화분에다 심어서 겨우내 이렇게 드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8026님이 양파가 녹균병에 걸리고 마늘도 몇 개가 걸렸었는데 올해는 다른 자리에 심었는데요. 병이 올까요? 하고 보내주셔서 자리를 좀 바꾸셨는데. 네네. 네. 아무래도 연작을 걱정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옮기신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원래 심었던 자리에다가 심으려면 녹균병도 곰팡이병이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양파나 마늘을 수확하고 난 잔해들을 깨끗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미리 토양 살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이고 과습일 때는 또 녹균병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적인 방제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2369님, 봄동을 지금 파종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역시 어느 지역인지 밝혀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예. 보통 봄동은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9월 중순 이후에 봄동을 파종을 합니다. 남부지방은 아직 따뜻하니까 이제 이른 봄에 파종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따뜻한 지역이라면 이른 봄에 땅 풀리자마자 파종하셔도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지역이 이른 봄이면은 지금 거의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중부지방이면 그렇죠. 예. 자, 2967님, 마늘을 심는 시기와 심는 깊이 그리고 이 비닐을 씌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마늘 관련해서는 지난 방송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늘 심는 시기는 11월 중에는 심어도 되고요. 네, 깊이는 한 10cm 정도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닐은 이제 보온용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닐을 씌워도 되지만 아니면 왕겨라든지 아니면 볏짚으로 이렇게 보온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2532님, 당귀 씨앗이 생겼는데요. 당귀 씨앗이요. 근데 네. 고추를 뽑아낸 자리에 심으려고 하는데 어떤 비료를 주고 또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또 씨앗은 언제 어떻게 뿌려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고추 뽑아낸 자리에 심었으면 고추는 굉장히 다비작물이라서 거름기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보통의 일반 퇴비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씨앗은 가을에 아까 휴면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을에 파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른 봄에 파종하려면 겨울을 났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불린 다음에 냉동고에 집어넣어서 얼렸다가 해동시켜서 이렇게 파종하면
당기도 겨울 났구나 생각하고 발화를 시작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텃밭과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양평에 사는 최신영입니다. 양평에 사는 최신영. 네? 최신형이 아니고요. 네. 최신영. 최순영 선생님. 예. 네네. 최 선생님. 예, 제가 귀가 오늘 반갑습니다. 이상한가 봐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관장님께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전에 이제 로맨 씨를 뿌려가지고 로맨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잎을 계속 따먹고 있는데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계속 더 좀 먹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네. 작은 비닐하우스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얼지 않고 좀 계속 좀 먹을 수 있을까 해서요. 로메인이 잘 자라서 먹고 있는데 네. 그 작은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네. 더 이제 잘 드시려고, 그죠? 네네. 네. 네. 로메인 상추인데요. 로메인 상추는 일반 상추하고 비슷하게 내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농자재상에 가보면 이렇게 활대가 있어요. 이렇게 철사로 네네. 돼 있는 활대로 꽂으시고 네. 거기다 이제 터널 형태로 이렇게 비닐을 씌우면 훨씬 더 일찍 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한낮에 한 11시쯤에 물을 듬뿍 뿌려 놓으시면 낮 동안에 물들이 열을 이렇게 비축해서 저녁 때 밤에 내려오는 한기를 막아주는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얼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11시에 물을 뿌려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오후에 강한 햇빛에 의해서 물이 좀 데펴지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물이 이렇게 증발하면서 좀 온도를 좀 높여줍니다. 그럼 비닐 한 겹만 씌워도 되나요? 네, 비닐 한 네. 겹을 씌우시고요. 그리고 또 한낮에 햇빛이 너무 강하면 또 이렇게 걷어주기도 하고 통풍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작업들 좀 수고스럽지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리고 전에 작년에 상추를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상추는 잘 못 먹고 얼었어요. 네. 겨우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연장할 수 있을 뿐이지 조그만 하우스에서는 그렇게 네. 길게 연장할 수는 없어요. 네. 욕심이 과했군요. 네. 선생님 또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짧게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시금치 씨앗을 걷어가지고 시금치 이제 뿌려놔서 딸이 자라고 있거든요. 시금치 그냥 두면 되죠. 네, 시금치가 아직도 이렇게 그 떡잎이 보이는 정도 수준이면 네. 월동하기가 힘들고요. 좀 넓은 잎이 좀 나와서 어느 정도 영양을 뿌리에 비축해야 월동이 수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잎이 한 10cm쯤 됐어요. 본잎이 나왔죠. 네. 예, 본잎이 나왔으면 월동 잘할 겁니다. 네. 그럼 시금치 씨앗은 냉동고에 넣어두는 거하고 그냥 일반 여기 상온에 두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관하시려면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고맙습니다. 네, 또 네. 질문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올라오는 질문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933님, 깻잎 뒷면이 자주색인 것과 초록색인 게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깻잎 뒷면이 자주색인 게 새로운 품종으로 나온 품종입니다. 자주색이 새로운 품종. 네. 초록색인 것은 이제 원래 있던 그런 품종이고요. 그래서 맛의 차이는 별로 없고요. 보통 이제 자소엽이라고 해서 그 아예 붉은색으로 나오는거나 아니면 초록색인데도
깻잎과 좀 다른 향이 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055 하나님이 고양시 텃밭이에요. 이른 봄 완두콩 심는 걸 놓치고는 하는데 이 수확 마친 곳에 완두콩 좀 묻어놔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가을 파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을 파종 됩니다. 제가 수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해봤는데요. 고양시도 되죠? 네, 네. 다른 분들이 안 될 걸 그랬는데 다 잘 자랐거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0978님. 난지역 마늘 지금 혹시 파종해도 되나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네. 네, 지금 파종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땅이 얼기 전까지는 이렇게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예 못했다고 하면 이른 봄에 땅 풀리자마자 심으셔도 난지역 마늘은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9067님. 마늘 심기 전에 어떻게 해야 고자리병이 없어지나요? 고자리 때문에 마늘 못 심겠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고자리파리가 보통 뿌리를 갉아먹어서 이게 수확이 안 되는데요. 고자리파리는 거름에서 너무 미숫거름, 그러니까 냄새나는 이런 미숫거름을 쓸 경우에 고자리파리가 많이 이렇게 거기에 산란을 하고 달려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완숙태비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좀 재거름이라든지 칼슘 거름을 좀 하셔서 토양의 산도도 좀 이렇게 중성에 맞춰줘야 이런 벌레 피해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퇴비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네요. 거름을. 네. 예. 9038님. 고사리밭에 풀 관리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요? 이 풀이 고사리를 이겨서 개체수가 점점 줄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고사리밭은 따로 이렇게 멀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이랑과 두둑을 좀 만들고 고랑을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고랑 쪽은 이렇게 제초 매트라든지 이런 걸 깔고 하시든지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이랑이면 이런 한 4월쯤에 고사리 뿌리가 한참 이제 많이 번식을 할 철이거든요. 4월에. 네, 예. 그래서 그때 한 차례 고사리 뿌리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이미 심어놓은 것 중에서 이렇게 캐서 옮겨 심어도 되고요. 그래서 좀 개체수를 고사리가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풀을 이기게. 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번식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3186님. 논보리와 밭보리는 종자가 다른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다르지 않고요. 보리 종자는 춘파형 보리가 있고 추파형 보리가 있는 그 두 가지. 추파. 네. 네, 봄에 파종하는 보리하고 가을 파종 보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가을에 뿌리죠. 네. 그리고 이제 봄 파종 보리는 아마 이제 그 쌀보리 종류. 네, 그래서 그리고 가을 보리는 주로 이제 겉보리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군요. 네. 1774님이 밭에 인삼을 재배하면 땅을 망친다는데 이 말 맞는 말인가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망쳐요? 네, 인삼이 네. 거의 거름 도둑입니다. 거름을 엄청 많이 먹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땅에 이제 그 인삼 특유의 이제 향 뿌리 이렇게 배설물을 남겨서 그래요. 다음 작물들을 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작물을 잘 선택하시면 괜찮습니다. 보니까 인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뭘 심는지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당귀를 심는 분들이 계셨고요. 네, 당귀는 괜찮게 자라더라고요. 그다음에 콩과 작물들을 심는 걸 봤습니다. 네, 콩과 작물도 무리 없이 자라더라고요. 콩과 작물도. 네, 그래서 땅 망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후 후작을 뭘로 심을지를 잘 지혜롭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옥준님이 관장님 생강 보관할 때 젖은 모래로 하나요? 아니면 말려서 저장해야 하나요? 작년에 보관할 때 쓴 모래도 써도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작년에 쓴 것을 쓰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네. 작년 건 안 된답니다. 네. 생강 같은 경우는
보관 온도가 한 4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서 좀 새로운 모래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생강은 저장 시에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밀폐된 공간에다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 여러분 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출근길에 따뜻한 겨울 외투 꺼내 입으셔야겠고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